자, 우리 이제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모의고사 문제 1번. 우리가 이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장기, 단기 하중으로 나눴을 때 단기 하중이 아닌 거 물어봤네. 이 문제 조건은 이 하중 조건이죠. 이 하중 조건은 늘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하중 조건을 얘기할 때 우리 장기 하중이 있고요. 응? 이 단기 하중이 있더라. 이 장기 하중은 늘 지속적인 하중이니까 우리 고정 하중이라든가 활하중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 적설하중도 장기 하중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적설하중은 단기 하중이잖아.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풍하중이라든가 뭐 지진하중이라든가 기타 충격하중이 해서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하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우리 횡력, 옆에서 미는 수평하중이라고 봐요. 수평하중. 주의하시고요. 이 고정이랑 활하중은 이렇게 내리는 거죠. 수직 방향, 연직 하중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적설하중도 마찬가지로 연직 방향 하중이 되겠죠. 눌러주는 하중, 그렇죠? 충격 하중은 뭐 그 종류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단기 하중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장기 하중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쭉 보니까 이제 현재 이 문제는 기둥과 보에 이제 뭐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의 조건은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다. 기둥과 보의 하중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 그렇죠? 이 기둥과 보라는 것은 이 고중하중이잖아요. 고중하중, 구조체 자체의 하중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고중하중이라는 건 뭐예요? 구조체 하중, 뭐 내력벽, 뭐 기둥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고중하중에 영구히 고착되어 있는 그 설비하중이나 영구히 고착되어 있는 내력벽, 비내력벽도 이 고중하중에 들어간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구조의 어떤 그 성립을 얘기하는데 현수 구조는 뭐 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현수 구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기점으로 하는 것인데 쇠로 만드는 그런 뭐 강선 만들 수 있으니까 쇠덩어리. 두 번째 가구식. 틀렸네요. 왜냐면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게 가구식 이윤과 맞춤으로 하는 순서 목 구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서 추구 구조라든가. 그럼 이 가구식 구조는 것은 이윤과 맞춤을 이렇게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접합을 하는데 이런 구조에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콘크리트가 들어갔던 것은 우리 일체식 구조죠. 그렇죠? 일체식 구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접합부를 강하게 고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3번, 4번, 5번 특별히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습식구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돼. 습식공법이 아닌 것 하니까 이 건식공법이 뭐냐. 그쵸? 그거죠 뭐. 달리 얘기하면 건식공법,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2번이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아닌 것 하니까 거꾸로 그냥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건식공법이 뭐냐. 그러니까 목구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물이 들어가는 습식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우리가 이제 4번 문제. 우리가 토질 시험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부족한 걸 물어봤는데요. 토질 시험. 우리가 이제 이 토질 시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가 있고 이렇게 땅을 파요. 땅을 파면 이제 기초 저면이라고 있죠. 그럼 이 지표와 기초 저면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표에서 시험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보링 시험 있죠? 보링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보링 시험과 사운딩 시험은 병행할 수 있어요. 병행할 수 있는데 사운딩 시험은 보통 정적 사운딩이 있고 이 동적 사운딩이 있죠. 이 정적 사운딩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메인 시험 있죠? 이 메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점토질에, 그쵸? 점착력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보시면 되고, 동쪽 사운드 대표적인 게 이 표준관입 시험이라고 있잖아요. 이 표준관입 시험이다라고 하면, 사질토의 이제 조밀성, 밀도, 우리가 마찰 개수 정도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 볼인과 사운딩은 병행할 수 있는데 주로 지표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표에서. 근데 땅을 파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땅을 파서 행한다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진입력 시험, 평판 제하 시험 같은 거 있죠? 평판 제하 시험이라든가 또는 말뚝 시험 있죠? 이런 것들은 지초 점유를 직접 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적 사운딩, 뭐, 동적 사운딩 있고, 표준가입 시험은 여러분 다 외우죠? 표준가입 시험은 63.5kg, 추를, 그쵸? 약 76cm, 플러스 마이너스 1cm니까 75, 77 가능하죠? 그 다음에, 3cm를 관입하는 데 필요한 N치값이다. N치값은 중간값이 있죠. 보통 중간값이 뭐냐? 10에서 30 사질토, 점토질이다 그러면 약 4에서 8 정도잖아. 이런 거 외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조건을 봤더니 쭉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3번에 봤더니 제합한 진해력 시험이다. 평판 제하 시험은 원래 지편에서 하중을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점유니까 답은 3번이다. 그렇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어떻게 뭐 실험 그 과정을 아는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죠. 응?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기초의 종류인데 우리 기초의 종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초 유형별로 늘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문제가 바로 기초의 구조. 기초의 이제 구조적 기초판이죠. 기초판. 기초 같은 경우 기초판의 형식. 그쵸? 기초판에 형식상 분류가 있어요. 형식. 이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지정의 형식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 네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네 가지는 우리가 독립기초가 있고요. 복합기초가 있고 온통기초는 또 매트기초로 하죠. 주기초가 있고요. 주기초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의 형식은 따라 뭐 직접지정 그 다음에 말뚝지정이라든가 케이슨 그쵸 케이슨이라든가 피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키워드가 있어요. 독립기초는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이 하나의 기초판이 복합기초는 뭐리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그쵸? 얘는 온통 하나의 기초판에 주기초는 기초벽과 기초판이 연속으로 가는 거고요. 주로 조적 내력 벽식, 조적 구조의 내력 구조에 주로 형성되는 게 바로 줄기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정 있고 간접 지정이 있는데 이 말뚝 지정은 다시 우리가 지지 말뚝이 있고 우리가 이 마찰 말뚝이 있죠. 연약층이 클 때는 이제 우리가 지지층이 너무 깊을 때는 마찰력을 이용한 마찰력을 이용하는 마찰 말뚝이 있고요. 이 케이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잠함을 얘기하는데 잠함은 개방 잠함이 있고 용수가 많을 때 우리가 용기 잠함이라고 있죠. 우리가 압축 공기를 가하고 인력으로 굴착하는 거 농담으로 해서 용기 있는 자원이 가능하다. 피어는 뭐 기둥처럼 긴 우물통 기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형식들 딱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딱 답이 나왔네. 보강블록 건물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답은 3번 주기초를 얘기하는구나. 그쵸? 3번.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는 거고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내용을 쭉 봤더니요. 압축 강도는 이제 물결합 대비. 그쵸? 물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 물결합제, 물시멘트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다만 이 물결합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멘트와 수경성 혼합물의 합을 질량을 100으로 했을 때 물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쵸? 요거 물시멘트 물결합제비가 낮으면 강도는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가급적 물결합제 물시멘트를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내구성 있고 수밀한 구조가 나오겠죠. 자, 7번 문제. 우리가 철골 용접에서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에 채우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언더컷이 있고요. 언더컷은 이제 특징이 뭐냐? 모재가 녹았어요. 모재가 녹았다. 근데 채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과대 전류일 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용입 부족이 있어요. 유사하죠. 용입 부족도 분명히 홈으로 남았는데 얘는 모재가 녹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과소전류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언더컷과 용입 부족 많이 비교가 되죠. 모재가 녹았는데 홈으로 채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언더컷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야, 공 많이 해야죠. 뭐 슬래그 감소 돌기는 거 들어봤죠? 슬래그 감소 돌기는 원래 슬래그 감소 돌기는 원래 그 용접봉의 이제 피복제 같은 분말상의 플럭스 같은 게 용접의 위로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기 접촉을 차단하면서 계속 떠 있어야 되는데 용전료 천열 비례에 루트면이 좁을 때는 이제 가는 용접병을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두꺼운 용접병을 쓰게 되면 슬래그가 가다에 분출되면서 미처 슬래그가 위로 뜨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비드에 너무 두꺼운 용접병을 쓸 때 나타날 수도 있거나 청소가 좀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슬래그 감소되기는 나쁜 현상이죠. 슬래그라는 것이 원래 용접 그 위에 떠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녹아서 떠서 있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나중에 물론 긁어내죠. 하지만 어쨌든 슬래그가 안에 감싸는 건 나쁜 현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 콘크리트 이어붙기가 나오네요. 그럼 이 8번의 이어붙기는 뭐냐? 8번 우리 이제 이어붙기라는 거. 사실 우리 콘크리트는 뭐 한 번에 타설할 수 있으면 타설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시공 과정상 한 번에 칠 수가 없어서 나눠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콘크리트를 나눠치겠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이 콘크리트 철근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철근은 덕다라는 얘기는 철근이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준이 깔려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휨제 같은 경우는 휨제는 이 중앙부가 휨제, 이 보나 슬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랍 같은 경우는 중앙부가 가장 전단력이 최소화가 돼요. 최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죽음과 직각으로 다시 뭐라고요? 중앙부의 수직으로 죽음과 직각으로 이어붙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어붙기를 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나 이때 가운데 이렇게 작은 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보. 그럼 작은 보 나비에 2배 떨어진 것을 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은 보가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작은 보 나비 몇 배? 2배 떨어진 것을 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의할 사항은 이 캔틸레버. 캔틸레버 있죠? 캔틸레버는 이어붙기 하지 않고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펀치가 있는 부분 있죠? 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은 여기 부분에 이어붙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틸레버는 이어붙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쭉 봤더니 5번이네.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붙기 하지 않으니까 답은 5번이다. 그쵸? 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콘크리트의 종류를 좀 얘기하고 있네요. 9번은 그죠? 종류. 자, 우리가 이제 9번은 콘크리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 트랜시 믹스라고 나왔죠. 이건 레미콘에서 레미콘 유형 중에요. 공장과 현장이 거리가 아주 장거리, 엄청나게 장거리일 때 운송, 그쵸? 운반하면서 공장에서는 그냥 재료만 줄 테니까 운반 중에 우리 믹싱, 그쵸? 우리가 재료를 섞어서 운반 중에 처리하라는 게 트랜시 믹스라는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레미콘의 어떤 그 공장과 현장과 거리가 아주 멀 때 들어가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우리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뭐냐?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선골재
골재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후에 모르타르를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 보통 뭐 수중공사라든가 이 보수공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골재 후 모르타르라고 하는 이런 공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봤더니 답은 2번이네. 그쵸? 바로 나왔네. 이거 답이네. 그쵸? 다 문제 조건에 따라.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보면 수밀 콘크리트 수밀성을 요구하는 거. 그쵸? 방수적 수밀성을 요구하는 게 수밀 콘크리트잖아요. 뭐 수조라든가 이런 거, 수용장이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얘기하는데 이 수밀 콘크리트 특징은 가급적. 그쵸? 가급적 이어붙기를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가급적 이어붙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1mm 이상 아주 작죠? 0.1mm 이상의 균열이 틈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방수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0.1mm 이상의 어떤 틈도 아주 작지만 이 균열은 방수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중 콘크리트가 나오죠. 이 서중 더울 때 하는 거잖아. 일평균 몇 도 이상? 25도 이상이 굉장히 덥잖아요. 이때 치는 콘크리트를 우리 서중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죠. 이 증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수화율 높은 시멘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되면 막 우리 초기 플라스틱 균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초기. 그래서 타설하자마자 살수 양생을 해요. 막 물을 막 뿌립니다. 그 다음에 수화율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나머지 A 콘크리트가 나오죠. A재를 우리가 하이비판 콘크리트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 A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동결융의 저항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아직도 이제 그 수화 반응하고 남은 물들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얼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 정도 있죠. 보통 콘크리트 하면 4에서 6% 사이니까 보통은 한 5% 정도. 경량일 땐 플러스 1 더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A젤 집어넣어서 동결융의 저항성을 키워주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A 콘크리트. 자, 어떤 답은 여기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걸 찾았고요. 이 10번 문제인데 다음에 용접기호가 나와요. 그 용접기호의 이제 의미를 좀 아시면 되겠죠. 용접기호 의미. 그 용접기호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이런 모살 용접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딱 쳐놓고 여기다가 블랙이에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의 의미는 현장에서 용접해라. 만약에 여기 하얀색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공장 용접이에요. 가끔 농담으로 하잖아. 여러분 공장에 다니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얼굴이 시꺼매지?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꺼매다 그러면 현장 용접이고요. 여기 이제 지성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요. 지상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리는데 이 화살표의 삼각형의 의미도요. 이렇게 하면 연속으로 용접하라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이 단소 용접인데 단소 용접에 요 용접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모살 치수가 나와요. 이렇게 딱 보면 약속된 규모가 뭐냐? S 모살 치수입니다. 모살 치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L, N, P 순서예요. L은 랭스니까 길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용접의 개수, 그쵸? 개수를 얘기하고 얘는 용접을 무슨 일정 몇 미리 간격으로 해라. 여기 약속된 규정이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용접을 이렇게 너무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니까 기선 위에 있다는 것은 위에 용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이 8mm는 모살 치수가 8mm라는 뜻이고요. 70-100이라는 것은 그래 길이는 100인데 간격이 100이다. 이런 뜻이고 그냥 걷지 않았던 건 단순 용접을 하라니까 내용을 봤더니 답은 3번이구나. 그쵸?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용접에 대한 약속된 정의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약속된 정의가 요겁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헷갈리면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세워놓으면 떨어지는 데가 여기잖아. 반대편.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 문제인데 11번째 문제는 물매예요. 물매.
사실 물매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나왔었지, 우리 시험에는. 근데 이 물매라는 게 요즘에 뭐 시방선 이런 물매라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경사로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물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물매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10cm 가로로 갈 때 높이가 얼마냐. 그래서 10cm 갈 때 10cm 가면 우리가 대물매라고 해요. 이 대물매는 정확히 45도 물매가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크면 대물매, 이거보다 작으면 뜬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개념 봤을 때 대물매라는 건 몇 도 물매가 돼요? 45도 물매가 되니까 답은 4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매를 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지붕의 수밀성이 안 좋다든가 지붕의 면적이 넓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물매를 좀 세게 해서 물을 세차게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물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눈이나 또는 물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물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12번 문제인데 이 12번 문제 제가 이 전통적으로 이제 쓰는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해요. 왜? 솔직히 내용은 아는데 난 도대체 이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건축적인 어떤 표현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벽돌은요, 켜를 이제 한 켜, 두 켜를 달리 보잖아요. 한 편은 기리켜하고 한 편은 마구리켜 보통 해주거든요. 그러면 벽돌의 첫 번째 켜는 뭐냐? 첫 번째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놨더니 얘는 지금 현재 기리켜가 돼요. 왜? 기리켜는, 그 뭐냐면, 여기선 우리가 그림같이 놓았다는 얘기는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위에서 봤더니 이렇게 두 줄 깔아놨어, 이렇게. 봤더니 뭐야? 두 줄 깔아놨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줄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이 문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깔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깔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현재 얘가 뭐야? 얘가 윗면. 얘가 앞면이 되죠. 이 앞면이 뭐예요? 길이 쌓기네. 한 줄을 깔아놨다는 얘기.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벽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벽돌을 할 때 뭐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영식 쌓기나 화란식 쌓기라는 게 뭐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무슨 쌓기를 해라?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하라 그러죠. 영식, 화란식 쌓기는 첫 켜는 뭐를 해요? 첫 켜는 기리켜, 다음 켜는 마구리켜가 기본이에요. 처음에는 보통 기리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마구리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꼭 순서가 있다는 것보다는 뭐 기리켜, 마구리켜라고 하는데, 기리켜를 했어. 그 다음에 마구리켜를 해. 그러면 잘 보면 우리가 통준을 방해해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영식 쌓기는 이 마구리켜, 이 마구리켜에 이 반절을 두거나, 또는 2호 토막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화란식 쌓기는 기리켜 자체에다가 7호 토막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영식은 가장 튼튼하다. 가장 튼튼하다. 화란식 쌓기는 쌓기가 편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모서리에 우리가 큰 토막이 들어가니 이 모서리가 견고한 편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과서 지문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뭐 시방서에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큐에 기리큐를 쌓았다는 얘기는 다음 큐에 마구리큐를 쌓을 거란 말이지. 그럼 마구리큐에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반절이나 2호 토막이 들어가면 영식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반절 2호 토막이 들어가는데 A에 딱 보니까 반절이 딱 들어가네, 마구리큐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A가 가장 훌륭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C는 판단하기가 애매해. 근데 B는 뭐예요? B는 마구리큐어가 딱 들어가는데 아예 토막 팩터를 쓰지 않았어. 토막 팩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통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B는 가장 안 좋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 뭐예요? 그 중간이라도 가니까 C가 중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서가 되겠지. 가장 안 좋게 B가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견고한 쌓게 되는 순서는 A, C, B가 돼야 되니까 답은 4번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쌓기 방법을 이해하고 첫 번째 쌓았을 때 두 번째 뭘 쌓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쌓을 때 좋은 게 뭐야? 마구리켜에 반절 이유 토막이 되면 여기 쌓게 되니까 좋겠네. 이런 의도예요. 그쵸? 이런 의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의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낸 거고요. 13번 문제. 이 13번 문제는 뭐냐? 13번. 우리가 13번 문제는 그 내화 피복이 나오네요. 내화 피복. 내화 피복이 나와요. 내화 피복. 이 내화 피복이 나오는데 가장 적당치 않은 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내화 피복은 뭐 여러 가지잖아요. 뭐 습식도 있고 또는 건식도 있고 도장공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성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뿜기 공법이라는 게 있죠. 뿜기. 이 뿜칠 공법, 이 뿜칠은요. 이 뿜칠과 우리가 기성제판, 이 뿜칠 습식이죠. 습식 공법과 이 기성제로 나오는 이 판을 이 건식으로 하는 걸 생각한다라면요. 이 뿜칠은 복잡한 현상일수록 복잡한 형상도 가능해요. 복잡한 형상도 오케이.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형상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뿜칠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단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문제가 두께 관리를 잘해야 돼.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힘들거든. 뿜칠을 막 했는데 두께를 일일이 뭐 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검침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뿜칠 같은 경우는 좀 현장이 지저분하긴 되지만, 이 복잡한 형성도 조금 더 시공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거. 그래서 뿜기 면적은 큰 면적을 단기간에 시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께를 잘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형판 붙인 건식공법이죠. 복합 내화공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합성공법이라고도 하죠. 이런 공법. 그 다음에 이제 타설공법 같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는 단열공법이 나왔네. 이 단열 관련되는 문제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단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단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단열이 잘 되면, 결로가 좀 안 생기거든, 건물에. 그렇다면 이 단열공법은 우리가 보통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외단열이죠. 사실 외단열을 하면은, 단열재가 이제 외측에 부착되어 있어요. 단열재가 외측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구조체 자체에 결로나 이런 열화 현상 같은 게 많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단열을 하는 게 중단열이고요. 내측에 단열하는 건데, 이 내측을 하는 이 단열은요, 굉장히 결로 발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체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단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늘난방에도 적합하고요. 유지보수상 구조체가 멈춰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단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내단열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단열에 좋은 건, 외단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쭉 보니까, 5번에, 우리가 이제, 한량지 시공에는 외단열보다 내단열 공법이 적합하다. 이제 한량지일 때는, 외단열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외단열. 그래야지 구조체 자체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방습층은 어세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방습층은, 고온측, 실내 측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방습층 문제가 나왔다. 그럼 고온층, 실내 측에 하게 돼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미장공사, 수경소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군요. 자, 우리가 이제 15번 문제인데요. 이 15번 문제는 이제 그 재료의 경화 방식에 관련되는 건데요. 이 경화 방식은 우리 수경성이 있고요.
응? 기경성 재료라고 있어요. 응? 수경성, 기경성, 물에 의해서 굳는 거, 공기에서 굳는 거. 그럼, 수경성 재료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석고, 시멘트, 모르타르, 킨주, 시멘트, 이런 것들이 우리 수경성이에요. 원래 이 킨주 시멘트라는 게 경석고에다 플러스 우리가 경화제 같은 걸 집어넣으면 수용성 재료가 되는 킨즈 시멘트잖아요. 그래서 킨즈 시멘트, 그 다음에 기경성 재료는 아스팔트라든가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있어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고 그래서 이런 거 배군석에서 추출한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게 있고요. 이 진흙 있죠? 진흙이 우리가 기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회반죽. 여러분이 진흙이나 회반죽 많이 들어봤죠? 아스팔트나. 이런 게 다 기형성 재료입니다. 자, 이때 이제 또 주의할 사항이 뭐냐. 이 킨즈 시멘트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쇠옥선으로 하면 금방 독소라서 안 돼요. 이런 것도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반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카리성 제품이고, 알카리성 재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구분하는데, 수용성 미장 재료가 맞는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시멘트 모르타르네, 그쵸? 요걸 얘기잖아, 그죠? 요거 답이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타일 공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타일의 재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자석도토예요. 응? 이 자석도토의 의미인데 보통 토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끼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급이에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흡수율이 작다. 올라가면 보시면 자기질은 그래서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왜? 워낙 그 높은 온도에 소송을 한 좋은 소재가 자기질 타일이에요. 석기질은 올에 준합니다. 그런데 올이란 얘기는 내장, 외장 할 것 없이, 그죠? 내장, 외장 할 것 없이 다 사기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독일 타일은요, 우리 주로 내부에 내병용으로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독일 타일은 흡수율이 높아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바닥 타일 쓴다든가 물이 들어가는 그 바닥에 들어간다든가 외장에 들어가면 지가 물을 흡입했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이 온도 수축하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 타일은 내부에만 쓰는 거예요. 내병용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질과 석기질은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시유가 있고 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유약을 바르면 시유인데 훨씬 더 좋아요. 반짝반짝거리고. 그런데 이 자기질 석기질 타일 중에 시유 제품은요, 바닥에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반짝반짝해서 보기 좋잖아요. 청소하기도 쉽고요. 그쵸? 유리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근데 미끄러진단 말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일의 어떤 재질인데 1번. 그쵸, 1번이네. 답이 1번이네. 이 독일 타일은 뭐야? 내부 내병용만 쓰라고 했었잖아요. 2번. 2번 문제는 떠붙이기 방식 붙이는 경우는 압착 붙이기 방식에 비해 바탕면 고기를 간단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떠붙이기 방식이라는 건 우리 바탕면에다가 있으면 이렇게 타일 뒷면에다가 붙임 몰타를 발라줘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좀 이렇게 평활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압착공법이라는 것은 이 붙임 몰타를요, 요 바탕면에 직접 시공을 하니까 이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으면 얘가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의 바탕면 시공이 필요하고, 얘는 바탕면이 약간 우둘투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벽타일 떠붙이기 방식이 붙이는 경우 압착 붙이기 방식과 비교하면 바탕 고르기를 좀 간단하게 해도 된다. 아주 복잡하게 평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충분히 붙임 몰타를 타일에 붙여서 그냥 붙여주는 형식이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떠붙이기 공법, 떠붙이기는 그쵸. 이 떠붙이기 공법은 얘가 공국이 많아서 이제 백환성 우려가 크다는 얘기고, 이 접착 공법은 그쵸. 이 접착 공법은 내장 공법인데요. 외장이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예.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우리가 이제
판보에서 플랜지를 보강하는 부재와 외부를 보강하는 부재다 라고 했어. 판보. 그럼 우리가 판보, 이 판보 생각하지 말고요, 철콘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철콘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철콘보는 주근이 이렇게 있어요. 주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우리 스트로건이죠. 늑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빨간색 요거를 이제 우리 요런 것들을 우리가 주근입니다. 주근. 얘는 휨 인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휨 인장. 봤더니 얘는 주근인데 힘 압축을 받는 압축 철근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스트롭은 뭘 받을까? 스트롭은 우리가 전달을 받도록 되어 있죠. 전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철골보 같은 경우는 플랜지가 이렇게 있죠. 플랜지가 있고 양쪽에 플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있죠. 위치가 똑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플랜지는 힘을 받고요. 이 외부는 전달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보강을 할 때 얘네들은 철근 개수로 보강을 하죠. 뭘로? 철근 개수로. 근데 우리가 이 판보는 뭘로? 이렇게 판재를 덧붙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커버 플레이트보. 붙임합니다. 그럼 뭐가 돼? 커버 플레이트. 이 커버 플레이트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보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강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죠. 이렇게 보강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 보강하는 경우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보강하는 봉인데 이걸 뭐라 그래? 스티프너죠. 스티프너는 뭘 보강하는 거예요? 외부를 보강하는 거죠. 외부.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외부죠. 외부를 보강하는 게 스티프너고요. 이게 플랜지죠. 플랜지를 보강하는 게 이 커버 플레이트겠구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까먹지 않겠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보면 1번 플랜지는 커버 플레이트, 외부는 스티프너다라는 게 바로 1번 탑 나오네. 그죠?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문제인데, 18번째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거다. 경연 정도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친입도를 얘기하는 거야. 1번 친입도. 답이죠. 친입도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경연을 나타낸다. 아스팔트의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친입도다라고 했고요. 25도씨에서 이 100g의 추가 있고요. 5초 동안 누를 때 하나 둘 셋 넷 다 0.1 mm 들어가요. 요거 들어가는 것을 친입도 1이라 합니다. 1이다. 그래서 친입도 1이라는 것은 일단은 몇 도에서 25도씨에서 25도씨 100g의 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0.1mm 들어가는 것을 친입도 1이라 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25도에서 100g의 추로 5초 동안 갈 때 0.1mm 들어간 것을 친입도 1을 하는 겁니다. 25도에서 100g의 추로 5초 동안 힘을 가할 때 0.1mm 들어간 것을 친입도 1을 하는 겁니다. 아스팔트의 경연 정도를 구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번 문제. 이 19번 문제는 건축공사의 직접공사비다라고 해요. 직접공사비. 재노외경을 얘기하죠. 재노외경 답입니다. 재료비, 농업비, 외주비, 경비를 얘기해요. 재노외경 외우셔야 돼요. 재노외경.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할족률이에요. 이 할족률을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데 옳게 된 걸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 벽돌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5%잖아요. 우리가 보통 강관은 5%예요. 5%. 그 다음에 단열재가 우리 10%죠. 10%. 단열재가 10%.
그 다음에 유리가 1% 맞아요. 그 다음에 봉강이다 그러면 5%입니다. 그럼 맞는 건 몇 번일까요? 했더니 그래, 맞는 건 답 4번밖에 없네. 그쵸? 유리는 1%. 그쵸?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할정률은 사실은 제가 뭐 정리해드리지만 이거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좀 쉬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